여러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로 똑같은 죄를 짓고도 돈이나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불평등하고 부당해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지만 최근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느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변호사입니다. 제 남편도 변호사이고 도련님도 변호사이고 시아버지는 판사님이세요. 즉, 저와 제 시댁은 모두 법조인이랍니다. 먼저 저의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변호사가 된 계기부터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변호사라는 꿈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저와 1살 어린 여동생은 셰프, 파티시에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캠퍼스의 낭만에 흠뻑 젖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던 20살의 어느 봄날, 강의를 듣다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19살 고3이었던 여동생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훔치다가 걸려서 편의점 점장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강의 중간에 바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여동생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여동생이 공부에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나쁜 행위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술 냄새를 맡기만 해도 구역질을 하는 아이가 훔친 물건이 맥주라는 것도 석연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봤어요. 여동생은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여동생을 계속 괴롭혔대요. 그 무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시비만 걸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얘네들이 가면 갈수록 여동생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누구든지 여동생에게 말이라도 걸면 그 친구도 괴롭혀서 여동생이 친구를 아예 사귀지 못하게 했다지 뭐예요? 심지어 여동생에게 담배와 맥주를 사서 오라고 시켰는데 미성년자라 살 수 없자 여동생을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여동생은 또 맞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 맥주를 훔치다가 걸린 거였어요. 다행히 편의점 점장님이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만 준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합의금이 너무 거액이라서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 여동생을 데리고 편의점 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점장님 앞에서 저와 여동생을 무릎을 꿇고 사정을 다 말한 뒤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 합의금을 200만 원까지 낮췄답니다. 우리 형편에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경찰에 고소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이고 또 숙였네요. 그리고 여동생을 지독하게 괴롭힌 그 일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여동생의 학교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동안 여동생을 괴롭힌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일진들은 다들 경찰, 변호사, 대형 병원 의사 등 잘 사는 집안의 딸들이었고 학교에 기부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집은 빵집의 매출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게다가 이번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돈 나갈 곳이 배로 더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그 덕에 기부금은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가해 학생들을 따끔하게 처벌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징계도 없이 학교에 그대로 다녔고 여동생은 합의금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일이 무마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해 학생들은 제 동생을 돈 없는 빵집 딸이라고 폭행하며 더 심하게 괴롭혔고, 여동생은 그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고3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괴롭힘에 지쳐서 쫓겨나듯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동생을 보며 저는 지금 제가 한가하게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살 주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빵집 사장님이 아니라 사자 직업을 가진 분이었다거나 우리 집에 돈이 정말 많이 있었다면 과연 세상을 19년밖에 살지 않은 어린 여동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을까 싶더라고요. 여동생을 보며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가져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루에 3시간만 자며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악물고 공부를 해서 서울국공립대학교에 법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한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4년 내내 장학금을 타며 학교에 다녔어요. 그 뒤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로스쿨 학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쿨에서도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해서 정식 변호사가 되었네요. 중간중간에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지만 여동생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가 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하여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답니다. 제가 20대의 전부를 바쳐 변호사가 될 동안 여동생도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그 뒤 친척이 운영하는 제법 큰 레스토랑에 취업해서 일하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아 최근에 조리 부분에서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양식 조리 기능장 자격증까지 따고 지금은 레스토랑의 주방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동생은 과거의 아픔을 발판 삼아 성공하기 위해 악바리처럼 살았어요. 저는 경주마처럼 옆을 보지 않고 성공과 복수만을 위한 삶을 살았죠. 이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로펌에 새로운 변호사가 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이름은 김지훈이었는데 원래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스카웃되어 왔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이야기하다가 점점 친해지게 된 우리는 둘이서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해보니 지훈 씨는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와 변호사가 되었지만 지훈 씨는 넉넉한 집안에서 아무 고민 걱정 없이 공부에만 열중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 가족끼리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한번 가기 힘들었는데 지훈 씨는 매년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정말 여유롭고 풍족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지훈 씨가 부럽기도 하고 남자로서의 호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너무 우리 집과는 차이가 크게 나서 사귀고 결혼한다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자꾸 제게 호감을 보이고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고 싫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재채기처럼 제 마음도 숨기기 어렵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점점 깊은 사이가 되어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잘 사는 남자 집안과 평범하디 평범한 여자 집안의 결혼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상처를 주고받으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는 나에게 자꾸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사정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잘 살지 못하니 예단이며 혼수도 원하는 만큼 준비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친정에서 결혼에 대한 지원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했죠. 지은 씨는 그게 뭐 어떠냐고 하며 집안이나 배경이 아닌 저 자체가 좋아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지은 씨는 우리 집으로 가서 친정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지은 씨가 서로 좋다면 결혼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형편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저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은 씨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 씨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지은 씨는 흔하디 흔한 빌라에서 사는 저와는 달리 제법 규모가 있는 마당 딸린 주택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지은 씨는 대문에서부터 잔뜩 긴장해 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는지 아직도 그때 제 손에 있던 촉감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집에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도련님도 아주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모든 긴장이 싹 풀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음식을 먹고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훈이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친정이 빵집을 한다고 했죠? 네, 어머니.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하게 자랐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었네요. 사실 지훈이한테 경미 씨가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경미 씨가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싫은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지훈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 사정을 듣고 결혼시키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어쩌나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집은 그냥 작은 빵집이지만 지훈 씨는 아버지가 판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의 지난 과거를 높이 칭찬해 주시며 제게 존경스럽다고까지 하시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제가 갑자기 울자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지은 씨는 너무 잘 살아서 둘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제가 감히 부모님을 만나 뵈어도 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은 씨는 우는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고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만 있는 시어머니의 딸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했고 지은 씨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결혼 준비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예물, 예단, 혼수 다 필요 없다고 하시고 사무실 근처에 좋은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움 한 번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부부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보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여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던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소개한다니 너무 기대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뒤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함께 들어오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되게 낯익더라고요. 그냥 누구와 닮은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일단 예비 동서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저의 예비 동서 이름은 최수진이고 얼굴이 참 예쁘고 말도 잘했답니다. 게다가 집안도 꽤 부유했고 아버지는 경찰 간부이셨죠.
얼굴, 집안, 말투 다 좋았는데 무엇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은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도련님을 사랑스럽게 보더라고요. 도련님 역시 그런 예비동서를 보며 그저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행복에 겨운 두 사람을 보며 생전 여자는 모를 것 같던 도련님이 정말 여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죠. 음식이 나오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다가 예비동서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나가서 꽤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예비동서가 자리에 없을 동안 저도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데 레스토랑 구석에서 예비동서와 제 여동생이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가워하며 웃는 예비동서와는 다르게 제 여동생은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어깨를 잔뜩 움츠린 것을 보니 겁을 먹은 것 같았죠. 저는 둘이 서로 아는 사이냐며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순간 예비동서를 과거에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비동서를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교장실에서 보았어요. 예비동서는 제 여동생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일진 무리 중 하나였던 것이었는데 예비동서가 성형하는 바람에 제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인데 생각이 있으면 여동생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못 본 척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동서도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예비동서에 대해 모른 척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예쁘게 보이던 예비동서의 얼굴이 여우 같아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여동생을 사악하고 짓궂게 괴롭히던 얼굴이 생각나 괴로웠습니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예비동서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계속 별다른 말 하지 않고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더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자고 하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네요. 예비동서는 제게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며 여기 음식이 맛있으니 다음에 다시 와서 자신이 음식을 산다고 하며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여동생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아까 레스토랑에서 봤다고 하며 혹시 예비동서가 일진 무리 중에 하나가 맞냐고 물으니 역시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착하고 순진한 도련님이 그런 나쁜 여자와 결혼하게 둘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도련님을 따로 다시 만나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도련님은 남편의 말을 다 듣고도 너무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와 여동생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뜯어 말리고 싶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마다 악몽까지 꾸고 있었거든요. 인생에 한 번뿐인 동생의 학창시절을 처참히 짓밟아버린 원수 같은 사람을 절대 제 가족으로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동서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예비동서의 SNS를 찾아내어 과거의 사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동서의 SNS에는 딱히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예비동서 지인들의 계정을 타고 들어가 보니 예비동서의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하며 올린 사진이 있었답니다.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다들 교복을 입었고 테이블에는 맥주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비동서와 그 일진 무리 옆에는 제 여동생이 겁에 질린 채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들끼리 찍으려고 했다가 우연히 여동생이 찍힌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사진을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캡처해서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예비동서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여자들끼리 따로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자고 했어요. 다행히 예비동서는 그날 저녁에 별일 없다며 바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형 녹음기를 하나 장만해서 예비동서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어요.
퇴근 후 예비 동서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고등학교를 어디 졸업했냐고 물으니 역시 여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는 예비 동서에게 어제 SNS에서 찾아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SNS를 보다가 이런 사진을 봤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이 사진이 어떻게 언니 핸드폰에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그러네요. 도련님하고 결혼한다고 제 뒷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을까 봐요? 뭔가 취조당하는 기분이네요. 취조가 아니라 그냥 결혼 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남들 다 보라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건데 이거 한번 찾아봤다고 그렇게 기분이 상할 일인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 변호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 뒷조사해도 되는 거야? 자신의 과거를 들킨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다가 제게 반말을 쓰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동서에게 지지 않고 같이 맞받아치며 본인이 과거에 한 일을 스스로 실토하도록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겁에 질려서 이러고 있으니 이상해서 그러지. 그리고 어디다 대고 지금 반말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 훨씬 많아. 시댁 서열상으로도 내가 더 높아. 똑바로 존대해. 서열 높아서 좋으시겠습니다. 나이 많은 게 자랑도 아니고. 꼰대세요? 무슨 과거 취조하겠다고 난리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궁금하다는 거지? 얘 내 똘만이었어. 얘네 부모님이 지지리도 맛없는 빵이나 만드는 빵집 딸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얘 빵집 딸이니까 빵 셔틀 엄청나게 시켰지.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름 좀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언니도 조심해. 아직 내 친구들 무시무시하다. 괜히 시부모님이랑 내 남편한테 까발리지 말고 그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언니. 안 그러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친구들 싹 다 불러서 언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죠? 예비동서는 아직도 자신이 미성년자인 줄 아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살벌하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날 예비동서와 헤어지고 나서 도련님과 남편을 만나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죠. 도련님은 매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왜 아니겠어요. 도련님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의 실체가 일진이었다니 충격이 아주 크실 만도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동서가 그때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 무리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식당에 와서 자신이 결혼하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돈이 없다고 하자 단체로 폭행을 했다는 거 있죠. 왜 가만히 맞고만 있었냐고 하니 여동생은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호되게 당해서 얼굴만 봐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차라리 숨어있지 그랬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진 무리가 레스토랑에 온 것을 보고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정도 후에 당연히 갔을 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뒷문으로 나갔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뒷문 쪽에 예비동서와 일진 무리가 있었다지 뭐예요? 여동생은 혼자였고 예비동서는 무리지어 있었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고소를 하려다가 도련님과 시부모님에게 확실히 예비동서의 실체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일단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동생이 폭행당한 곳으로 갔어요. 다행히 동생이 폭행당한 장소에 레스토랑에 CCTV가 있었고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바로 레스토랑의 사장님인 사촌에게 부탁해서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이 영상만 보아도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 후 여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전치 2주가 나왔어요. 그 길로 여동생을 입원시키고 여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을 만나서 모든 영상을 보여줬죠. 도련님은 이 영상을 보고 예비 동서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영상은 좀 더 나중에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기로 하고 도련님께는 예비 동서가 여동생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 아직은 모른 척하고 조금만 더 만나달라고 부탁했네요. 2주일 후 동생이 퇴원하고 며칠 더 쉬었다가 레스토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레스토랑 복귀와 동시에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도련님과 예비 동서까지 다 같이 만날 자리를 마련했어요. 당연히 장소는 여동생의 레스토랑이고요. 시부모님은 드디어 둘째 며느리를 보는 거냐며 너무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죄송스러웠지만 그래도 제 여동생이 10년 전에 당한 내용을 아시게 되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네요. 드디어 예비 동서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날이 되었어요. 저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예비 동서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예비 동서는 시부모님을 뵌다고 단아하게 보이고 싶어서인지 얌전해 보이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모두가 자리에 앉아 음식 주문을 하니 여동생이 식전 수프를 직접 들고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저와 여동생,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은 미리 계획한 대로 여동생에 대해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어머, 너 진미 아니니? 나 수진이야. 너 고등학교 동창. 기억나지? 그럼 기억하지. 내가 널 어떻게 잊겠니?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저번에 결혼한다더니 예비시댁과 식사하러 온 거야? 응. 근데 너는 아직 홀서빙이나 하고 있니? 이런 홀서빙은 20대 초반 때 취미 삼아 하는 거지. 지금은 30대인데 이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고등학교 때 맨날 붙어 다니던 친구였는데 네가 이러는 모습 보니까 걱정된다 얘. 이렇게 돈 모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러게 나는 언제 돈을 모아서 너처럼 결혼하려는지 모르겠네. 하긴 너희 집이 좀 힘들긴 했지. 너희 부모님 아직도 그 조그만 빵집 하시니? 네가 고등학교 때 빵 많이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 빵집 장사로 돈을 얼마나 버시면 버시겠어. 너도 참 사정 딱하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힘들고 말이야. 이거 내 명함이니까 받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너 지금 이 일에서 1년에 2천만 원은 버나 몰라? 뭐 어쨌든 내가 그 정도는 바로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힘들면 연락해. 예비 동서는 우리 집안이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을 들먹이며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며 제 여동생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은 손이 미끄러진 척하며 예비 동서의 하얀 원피스에 샛노란 단호박 수프를 쏟았어요. 어머, 미안해. 너 명함을 받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 흰 옷인데 수프를 쏟아서 어쩌니? 오늘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실례를 범했어요. 죄송합니다. 예비 동서는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이었지만 자리에 시부모님이 계셔서인지 얼굴을 찡그리기만 하고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시부모님과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앞에 있던 휴지로 수프를 닦으려고 하는데 휴지로 닦을수록 얼룩이 점점 더 번지더라고요. 오늘 예쁘게 보인다고 비싼 옷 산 것 같은데 누렇게 물들어서 어떻게 해요? 꼭 화장실 실수한 것 같네. 아, 됐어. 그만 닦아. 옷이 더 상하잖아. 어머님, 저 잠시 화장실 가서 옷 좀 닦고 올게요. 예비 동서는 여동생에게 화를 버럭 내고서는 시부모님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고 여동생도 따라 나갔어요. 그네야, 근데 저 직원 너 여동생 아니니? 왜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어? 어머님, 사실은 예비 동서가 제 여동생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예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 여자 인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저 여자 오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 지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예비 동서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분명히 동생한테 뭐라고 할 것으로 생각해서 화장실로 갔는데 예비 동서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레스토랑 뒷문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예비 동서가 있었고 그곳에서 제 동생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야, 너 미쳤냐? 오늘이 어떤 자리인데 이런 실수를 저질러?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네가 여기서 한 달간 뼈 빠지게 홀서빙을 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옷이야. 하긴 너 따위가 이렇게 좋은 옷을 알 리가 없지. 그저 거적대기 같은 옷만 입던 애가 뭘 알겠어? 예비동서는 화가 많이 났는지 여동생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야, 너 내 옷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돈 내놔. 고등학교 때도 나한테 돈이며 빵이며 잘 갖다 바쳤잖아. 내가 왜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또 맞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게 어디서 지금 눈을 쌍심지를 켜? 멍청한 년. 그러다가 또 얻어터져서 병원 신세 지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돈 가져와라. 넌 내 똘만이잖아. 설마 그새 잊은 거 아니지?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이야. 궁상맞게 굴지 말고 다음 주에 여기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돈 두둑히 준비해놔라.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몰래 찍어서 재빨리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동서도 들어오더라고요. 흰옷에 얼룩져서 잘 지지가 않았네. 어쩌면 좋아? 근데 말이야, 아까 그 친구한테 언니 하나 있지 않아?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아세요? 그 친구의 언니가 바로 나거든. 그래서 나는 네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에게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알고 있었단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여기 앉아있는 예비동서는 제 여동생을 자퇴까지 시킨 악랄한 범죄자예요. 저의 폭탄 발언에 예비동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도련님과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로 자신의 표정을 숨기고 여유 있는 척을 하며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어디서 많이 뵀다 했더니 진미 언니셨어요? 언니 성함이 경미라는 것을 듣고도 왜 그때 몰랐을까? 언니 반가워요. 근데 그래봤자 10년 전 이야기이고 철없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장난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그러시네. 솔직히 언니도 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장난을 친 건데 언니 동생 진미가 멘탈이 워낙 약해서 그렇게 자퇴한 거를 왜 제 탓을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참 억울합니다. 과연 그냥 장난이었을까? 그럼 방금 레스토랑 뒷문에서는? 그것도 설마 장난친 거니? 뒷문이요? 전 그냥 화장실 가서 언니 동생이 제 옷에 쏟은 수프 닦고 왔는데요. 네가 화장실만 가서 수프만 닦고 왔다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방금도 레스토랑 뒷문에서 제 여동생을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제가 방금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찍은 영상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니 얼굴은 잘 나왔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대화한 내용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비동서가 동생의 얼굴과 어깨를 밀치는 장면은 확실히 찍혀 있었고 누가 봐도 예비동서가 여동생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 영상을 보신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를 수가 있니? 게다가 학교 폭력이라니. 법조인 집안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너네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 그래서 좋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었구나. 아버님, 오해세요. 아까는 진미가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 사이인데 이런 일로 돈을 받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 진미가 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제게 자꾸 돈이며 먹을 것을 가져다줘서 이번에도 그럴까봐 일부러 세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맹세코 진미를 고등학교 때 괴롭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진미가 친구들에게 당하고 있어서 제가 도와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언니,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저에 대해 모함을 하세요? 모함?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지 않네.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른 것도 준비했어. 아버님, 어머니, 사실 저와 예비동서는 저번에 둘이서만 따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예비동서와 둘이 대화한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제 여동생에게 똘만이라 하고 자신이 고등학교 때 빵 셔틀도 시켰다고 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다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홀에 있는 직원분께 이 레스토랑의 주방장님을 잠깐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주방장이라고 했는데 여동생이 나오니 예비동서가 당황하더라고요. 야, 네가 여기 왜 나와? 네가 주방장이라도 돼? 이 나이 먹고 홀서빙이 나는 주제에. 홀서빙? 나 사실 여기 레스토랑 주방장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 악물고 일하고 공부했어. 그리고 우리 언니도 너 때문에 분하고 원통해서 죽을 만큼 공부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됐단다. 어찌됐든 네 덕분에 우리 가족 이렇게 성공했네. 눈물이 나게 고맙다. 난 그래도 네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감히 우리 여동생을 10년 전에 괴롭혀서 학교 자퇴하게 하고 지금은 또 협박에 폭행까지 해? 인생은 실전이야, 멍청한 년아. 내가 그동안 너의 모든 행적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모아놨거든? 너 내 손으로 반드시 감옥 보낼 거니까 딱 기다려라. 저와 여동생은 이전에 동생이 폭행당한 날 확보했던 CCTV, 블랙박스 동영상, 그리고 오늘 찍은 휴대폰 동영상의 녹취록까지 모든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예비동서를 폭행과 협박죄로 고소했죠. 모든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저는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예비동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비동서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 그런지 제 동생이 19살일 때처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동생이 그저 그런 빵집 딸이라서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었고 제 시댁은 법조인 집안에 시아버지는 판사님이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약간의 압력을 가하니 어쩔 수 없이 수사가 바로 진행되더라고요. 결국 예비동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련님 앞에서 수사를 제대로 당했답니다. 예비동서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여동생을 괴롭혔던 일진무리도 다들 소환되었어요. 게다가 이번 폭행 사건뿐 아니라 과거 학교에서 괴롭힌 내용까지 정상 참작되어 가중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수사 중이라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비동서와 그 무리가 어떤 요구를 해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랍니다. 제 하나뿐인 동생의 학창시절을 암흑 속에 던져넣었는데 그들이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도련님을 하마터면 이혼남으로 만들 뻔했는데 지혜로운 며느리 덕에 피했다고 하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여동생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며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데 힘드시지 않냐고 여쭸더니 10년 전 저와 여동생처럼 돈이 없고 법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잠을 줄여서라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 역시 그런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식당에서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며 본인의 커리어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저의 시아버지를 도와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여동생이 19살 때 왕따 당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와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더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것 같다며 지금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같은 마음일 테니 그들의 언니와 누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동생의 옆에서 지켜보니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억울한 사연을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도련님은 인생의 첫 여자에게 큰 상처를 받고 그 뒤로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저와 남편이 도련님과 같이 말동무도 하고 술친구도 되어주고 있어요. 착하고 마음 여린 도련님이 충격에서 얼른 벗어나서 인성이 좋은 평생의 짝을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살 때는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무 평범한 집안이라 이들에게 그저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변호사가 되고 주변에 법조인들이 있으니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기만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약간의 돈과 권력이 생기니 확실히 달라지기는 하네요.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니 뭔가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되게 된 계기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약간의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다양한 이유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시집살이 한번 시키시지 않은 우리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네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지만 판사이신 시아버지의 입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와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